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사 토크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번 2학기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와 함께 학력 신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학력 저하 문제는 전북교육의 큰 과제로 꼽혔습니다만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토크에서는 전북의 상황은 어떤지 또 공교육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환 교수, 전북교육청 초등교육과정 담당 박수진 장학사, 그리고 김제 학력지원센터 장세린 파견교사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기초학력인데요. 정확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장 학사님, 그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네,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흔히 사회적으로 기초학력을 3RS, 읽기, 쓰기, 세마기 정도의 수준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21년에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과 그 이듬해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초학력의 개념과 정의가 새롭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같은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저희가 인식해왔던 3RS라는 기초학력 개념보다 그 의미가 더 넓은 범위로 정의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그 성취 기준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또 학생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교육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또 권리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그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파악하고 또 판단하고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같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보통 이제 기준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진단평가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가 만들어낸 표준 진단 검사를 가지고 학생들이 국가에서 만드는 국가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그 이수 과정에서 얼마큼 성취를 잘 도달했는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평가에서 지필평가가 그래도 가장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필평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교육에서는 아주 높은 정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저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만 거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림을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이런 정도. 그렇다면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가 어떤 뜻인지 정도는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를 지필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도달하지 못했다. 보통 뭐 60점 정도를 표준 점수로 환산하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그 점수 도달을 못했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혹은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나서서 그 학생의 학력을 보전해주자, 뭐 이런 취지를 갖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평가도 그렇지만 실제 또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부대끼면서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조차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데, 이런 현상들이 또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좀 심화됐다, 이런 그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장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김제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마스크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발음이 부정확해져서 이제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도 학생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떤 기초적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친구들과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사회성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급식 시간에 손으로 밥 먹는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질이 안 되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도 당연히 어려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코로나 이후 관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입직해서 이제 전라북도 김제의 한 작은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1년 전이죠. 코로나가 2020년도니까. 2019년에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그때도 이미 시골에 있는 소규모 농촌 작은 학교들은 기초 학력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이제 신규 교사이기 때문에 선배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담임 교사를 맡지 않고 3, 4, 5, 6학년 과학하고 미술만 가르치는 교과 전담 교사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을 제외하고 전교생의 학력을 다 이제 점검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놀랐던 부분은 1학년 친구들이 5.5cm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점의 개념을 몰라서 미술 시간에 수수깡을 자르지 못한다든지 5학년에 한 친구가 계속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봐서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선생님한테 반항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구구단을 몰라서 시계를 못 봤던 거죠. 그래서 5학년이 시계를 못 보고 4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읽지 못하고 그래서 뭐 학력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하력 뭐 이렇게 받침을 아예 읽지 못하는 거죠. 3학년은 아예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기초학력이 이미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정말 현장이 혼란스러워진 감이 있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 분위기가 물론 말씀하신 학교는 이제 김제에 있는 일부 학교를 전체로 다 대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심각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군요. 네, 그럼 여기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학교별로 3%에서 많게는 20%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140명으로 늘리고 530개 학교에서 10,000명의 학생들에게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일거에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네, 기초학력 문제 비단 전라북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도 또 기초학력 보장 전담 부서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의외다라는 반응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진보교육감 하면 아무래도 또 학력보다는 인성이나 전인교육 쪽에 조금 방점을 더 오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학력을 얘기하면 교육 혁신에 조금 역행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현장 분위기 과거와 조금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법으로 해서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이 그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 결과는 교육감은 또 교육부 장관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법리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결국은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또 기초학력 미도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됐는데요. 지금의 이제 트렌드도 이제 학문적 트렌드도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역량 중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역량은 결국 OECD에서 만들어낸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술 중심의 이야기들 그리고 학생을 바로 노동자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면 지금의 이제 기초학력은 한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실현해 갈 건가 이런 고민에 등장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은 2022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개념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그러면 개념이라는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자기의 창의력을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수행 능력을 끌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육 논의의 많은 부분은 인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전제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지식을 얘기하면 진부한 터부시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다른 사람, 타자가 만들어준 것을 그냥 옮겨냈을 뿐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카피 능력만 있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지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빅 아이디어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전이 능력, 활용 능력 여기에 강점을 두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모든 교육청이 지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추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시도 변할 수밖에 없었고 전북은 특히 이제 학력이 낮다고 보니까 뭐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기초학력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기초학력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예. 장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이제 심각한 화두로 대두되기도 해서 학력의 중요성도 부각되기도 했지만 앞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4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개념 기반 교육과정입니다. 학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학력의 개념을 보고 접근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기반하여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도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이나 분위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교육이 학생에게 길러주어야 하는 어떤 능력과 역량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난 세월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역량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가라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역량에 대한 해석이 다소 오개념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량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다. 혹은 역량 교육은 학생의 기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식이 없이 기능만 존재할 수는 없거니와 기능이 곧 역량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장에서 있는 오개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기초 소양을 기르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진보 교육이다 혹은 혁신 교육이다에 상관없이 교육 과정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서거석 교육감이 이제 올해를 기초학력 향상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 박사님, 이제 그런 의지에 따라서 올해 뭐 진단 평가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전북교육청은 올해 3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기초학력 보장법 이전에는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의적인 해석이 다분히 있었고요.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기초학력의 개념뿐만 아니라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화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시행한 진단검사에 도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학습 출발점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건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해마다 계속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전체적인 또 흐름이나 의미가 또 더 쌓일 수 있겠군요. 해석의 네. 여지가. 네. 그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교육계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기초학력 미달자 혹은 뭐 미도달자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 같습니다. 요 뭐 다양한 시험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사라든가 다양한 시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뭐 그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할까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단 학생들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디지털 거의 원주민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글줄의 시험을 봤을 때 그 글줄에 관한 이해 능력이 여기서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결국은 기본적인 독해 능력들이 줄글로 된 능력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면
디지털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랭귀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강점을 보이지만 이것을 공급해주는 기본적인 소양인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결국은 그 사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들, 상위 계층들의 학습, 그 다음에 중하위층, 특히 하위층의 학습 변인이 큰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는 이제 학부모 변인이 크게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이 차상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거의 뭐 20% 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의 학습 변인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 집에서 부모가 학생을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 케어도 너무 힘들지만 교육을 케어한다. 이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럼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이분들은 대부분 다 학교로 보냅니다. 그럼 학교에서 다 책임져 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학교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 이미 60, 70년대 이야기지. 현재 21세기에는 결국은 부모가 함께 학교와 동반자적인 학습률 효과를 줘야 되는데 이 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점점 기초학력 부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의 이제 출발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피사 같은 시험에서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점수가 높잖아요.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 하위 계층 학생들을 얼만큼 끌어왔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올리는 거죠. 피사의 성적은 다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올리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층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아직도 덜 나타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장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2, 3년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내 많은 학교가 수도권에 비해서 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또래적인 정상 교육 활동,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활발한 그러한 그 교육 활동이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습 부진이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그 누적된 학습 부진들이 적기에 해소되지 못한 채 상대적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 그것이 많은 정책을 학생 중심형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필요성, 그다음에 타당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정이 해체되면서 학생들이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코끼리를 모릅니다. 아는 동물이 소, 닭, 돼지, 소 4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코끼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손에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손가락이 몇 개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5개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세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 아동들이 아동기 때 혹은 유아기 때 받았어야 했던 어떤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부족해서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에 와서 학습을 하려니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 조금 이제 어렵다, 늦춰졌다, 발달이 지연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기초학력 관련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은 정책들이 그 흐름을 놓고 보면요. 예산을 많이 학교에 교부해주고 이제 나중에 보고서나 정산서를 받는 식으로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예산을 쓰고 보고서와 정산서를 써야 하는 업무 과중으로 다가온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방향도 다소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그 제가 드린 질문들이 다 연계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양극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2021년인가에 서울 교대에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수학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그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중위권은 줄고 또 그 줄어든 만큼 하위권은 더 늘어났더라. 뭐 이런 형태의 결과들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교육의 양극화는 교육은 사실은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의 양극화가 결국 학교로 대치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의 그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학교 교육에 투영돼서 학교 교육도 똑같은 양태로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이 이제 전반적인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뭐 개천에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형국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교육계가 좀 더 이제 어떤 모습을 바라볼 건가. 전라북도가 그 GRDP가 지역 내 총생산이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율을 좀 낮춰서 현재 환율을 낮춰서 1,200원 정도 환율로 한다면 몇 달러가 되면 2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3만 3천에서 3만 6천 달러까지 가는 형국인데 현재 전북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교육학위 이론에서는 보통 2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잡아요. 어떤 걸 잡냐면 2만 5천 달러가 넘었으면 교육을 누가 주도하면 학부모가 주도해요. 2만 5천 달러가 보다 낮으면 누가 교육을 주도하면 학교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북의 상황에서 본다면 전주, 익산, 군산 이런 3시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얼마나 나올 건가? 이보다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누가 교육을 주도해 갈 건가? 이런 모습에서 결국은 이제 학교 교육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교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학습, 기초학력 미달자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왕의 DNA를 갖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학부모가 인정하느냐. 그 인정에서 출발이야 결국 이 학생의 자아 실현을 끌어낼 수 있는 에듀케이트란 말이 뭐 끌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능력을 끌어내는 건데 이런 점에서 보면 전북은 여전히 일부 계층이 있지만 낮은 계층을 위해서는 학교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그래서 교육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두고 노력을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학교가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강제성으로 오후에 애를 가르쳤다가 바로 뭐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이런 게 이제 팽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기초학력이 미달된 애를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라는 이런 욕구를 상실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학교도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국영수에서 천차만별인데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저는 합반할 수 있다고 봐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기초학력 미달자부터 최상 학생까지 한 교실에 넣어놓고 하는 수업은 시대에 뒤처져진다. 그러면 학교도 좀 솔직해져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모습으로 일정 교과에서는 서로 효과를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주는 거죠. 그럼 학습 능력이 없는 애는 이미 자고 있고 공부하고 싶은 애는 선생님 말을 딴 데가 있고 이러면 이제 학교 교육은 이제 파행이 되는데 이런 학교가 주도하는데 학교도 우리 모두도 이제 솔직해져서 학력의 차이를 인정도 하자.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부터 극복을 해보자. 뭐 이 방법이 용 빼는 재주가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만 양극화가 결국은 그 사회의 양극화가 학교로 왔고 그것을 학교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서 책임지고 할 것인가. 결국 뭐 그 책임의 노력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 이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을 할 때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이 떨어진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학습의 차가 많이 난다라는 것도 서로 인정해야 선생님도 자유롭게 그 학생의 지적 능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사회 양극화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저기 3천만 원이냐 2만 5천 불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 이상과 이후의 교육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학부모가 할 것인지 또 학교가 할 것인지 나누는 그 이분법도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아까 그 장세린 선생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김제가 도농 통합 지역이긴 합니다만 농촌 지역이 거의 이제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이제 그 기준점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학부모나 그 환경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일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다양한 교육의 기회, 다양한 자극의 기회도 또 좀 적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해주신 말씀 이외에 또 조금 부연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더해 주시죠. 우리 이경환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학교가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하는 수업은 조금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이가 10명이 있으면 10개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19년도에 입직하자마자 학생들 기초학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랐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듬해인 2020년도에 드디어 저희 선배님들께서 저를 믿고 6학년 담임을 맡겨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반 아이들이 2명이었는데요. 그 2명 아이들이 모두 부진이었어요. 담임을 맡았는데 학습 부진율이 100%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었던 것은 한 명 아이의 수준은 나눗셈을 못하는 수준이고 그 나눗셈은 3학년 2학기 정도 수준의 나눗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아이는 이제 시계를 못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였는데 시계를 못 보는 것은 구구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구단 중에서도 5단이 제일 쉽습니다. 구구단 5단이 안 된다는 것은 구구단을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수준은 2학년 1학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학습 부진이더라도 이 아이들 사이에는 벌써 1년 이상의 급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할 때 아무리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한다고 하더라도 2학년 1학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3학년 2학기에 맞춰서 수준을 할 것인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지금 배워야 할 6학년 교육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죠. 교과서를 펼치면 원의 넓이를 가르쳐야 되는 시기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한 명은 나눗셈을 못하고 한 명은 시계를 못 보는 상황에서 이게 참 수준별 수업이라는 것이 현실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1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명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학생 둘을 놓고도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뭐 도시학교 같은 데서 21, 4~5명, 5~6명 정도씩 있는 데서는 선생님들이 참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사님, 우리가 지금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라는 시험이 있죠. 이제 이 평가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작년에 치러졌던 시험 결과가 이제 아마 올해 말쯤 나오는 모양이죠. 네. 아마 여기서도 일부 이제 상위권하고 하위권 격차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주신 의견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텐데 중위권 아이들이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동안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가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한 것이 교육결손 해소 지원 사업이라는 학습 격차,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보충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방과 후에 운영해 주시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심리 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해서 따뜻한 학급 만들기라는 사업인데요. 초중고 234개의 학교에서 총 4,061학급의 학급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376명의 학습 지원 튜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한 교육결손 해소 지원 사업이 실은 현장에서 작년에 하반기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 굉장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속하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주신 의견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24, 5명의 교실에 24, 5개의 수준이 존재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어떻게 디자인하여 잘 가져갈 볼 것인가, 그리고 한 아이가 잘 교육받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역사회에 어떻게 파트너십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즘 그 기초학력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문해력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뭐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 심심한 사과, 뭐 이 표현을 사실 어른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오늘을 의미하는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를 한다든지, 뭐 또 사흘을 사일로 오해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도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2006년도 이후 걸 쭉 보면 언어 영역의 평가도 계속 순위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에 더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한편으로는 뭐 디지털 시험을 보면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피사 시험에서 이제 문해력에 관련 능력 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나오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 거에 대한 분석은 뭐가 있냐면 기초적인 읽기 역량이 낮다, 점수가 낮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피사는 점수가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그 평균 점수 가지고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그 떨어지는 역량 어디에 있는가라고 본다면 정보 찾기, 이해하기, 유창하게 읽기, 비교적 기초적인 읽기 역량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읽기 역량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역량,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팩트인지 아니면 자기 의견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기초학력,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문해력의 출발은 이제 그런 데 출발하는 건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초적 읽기 능력이, 역량이 대체적으로 하위 계층에서 낮기 때문에 결국 하위 계층이 낮으면 평균도 낮아지니까 피사의 문해력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아마도 이런 복합적 능력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문장과 그리고 그래프가 함께 있을 때 그래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프 능력 같은 것은 많은 정보를 거기다 함축해서 코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석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기 때문에 도해력 측면, 즉 그래프라든가 차트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걸 읽어내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문해력도 함께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문해력이 기초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해력을 어떤 모습으로 그 기초를 닦을 건가. 뭐 이런 고민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문해력도 타이밍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는데, 저는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타이밍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활동 중심에서부터 사고 중심으로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은 또 뭐냐면 그림으로 보는 비주얼 읽기에서부터 글줄 읽기로 바뀌는 때예요. 정보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체험 중심에서 정보량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4학년이거든요. 만 10살 정도가 타이밍이라면 이때 그러면 3학년, 4학년 넘어갈 때 글줄을 어떻게 많이 접하게 만들 건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전북교육도 이제 그 세컨 찬스는 중2라고 저희가 봐요. 뭐 중학교 2학년 학력이 더 한번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많은 읽기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출발점은 초등학교 3, 4학년에 출발을 해야 결국 거기서 많은 체험이 그 학생의 문해력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인 학습 능력까지 연장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께서 문해력 이야기 해주셔서 저는 이제 초등교사로서 한글 교육 이야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문해력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글, 기초 문자 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글 교육을 하기 위한 1학년 교과서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글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집필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발달 시기에 이제 적당한 자극과 경험을 받지 못한 채로 입학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1학년 교과서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벳이나 파닉스, 영어 교육 자료는 과학적으로 연구된 최신 자료들이 항상 나오고 그 교보제에서도 그 연구 결과나 이론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한글 교재나 교육 자료는 관성적으로 그냥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개별 지도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해요. 또 자료 자체가 부족해서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글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개별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권이 하락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학생을 남겨서 개별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아마 문해력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많은 그 대화 중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기본적인 어휘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실은 소통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나 아니면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서 실은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이질적인 집단 간의 소통이 활발했더라면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가족끼리도 둘러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어렵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시는 장면들을 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인 기본적 어휘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지금의 아이들이 면대면의 소통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더 나아가 그와 내가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휘력 저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초학력과 문해력 이어서 요새 또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해서 또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디지털 장비, 요새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 패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또 얻어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스마트 기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마트 기기 그 보급률이 21.4%로 상당히 낮더라고요. 아마 9월부터는 조금 보급을 또 시작을 하고 있어서 높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 부산, 경남 같은 데는 이미 100%까지 또 보급된 데도 있어서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 그래서 미래 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또 가야 할 방향과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금 다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완성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기기들, 툴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필요 조건을 하고 그러면 충분 조건은 뭘까? 결국은 이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분석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들을 길러줬을 때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교육 정책들이 이제 공급자 중심입니다.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쏟아놨으니 결과를 내놓으라. 이런 주의가 강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점에서 좀 더 많은 툴들을 주어서
그 툴이 매개가 돼서 그 학생의 지적 능력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통로가 돼야 되지, 그 통로가 될 때는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함께 만져주고 어루만져줘서 학생이 자신 능력을 개발하는 이러한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작사님 의견 주시죠. 네, 미래 사회는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과 모호성이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즉 학생들이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기 위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럴 상황일수록 더욱 기초학력이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많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초 기본 학력이 실은 구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이들의 역량은 결론적으로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슬을 잘 꿰어 자신만의 작품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비롯해서 향후 필요한 미래 역량까지는 길러내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향후에도 학생들의 이러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고요. 또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기 보급률이 올 하반기까지 살펴본 바로는 55%를 넘어설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 역량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길러낼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과 현장과의 동행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네.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은 디지털이 아니라 리터러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해력이 좋으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기초 문해력이 안 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용 스마트기 보급률 물론 중요하고 전북교육청에서도 이제 보급률 올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글을 읽고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도 이제 지역 학력지원센터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1년 국회에서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력은 학생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 우리 지역과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이런 책임과 의무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또 촘촘한 대책과 함께 일관성 있는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